이른 아침 서울의 도심은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희미한 안개 속에 잠겨 있었다. 강남의 한 초고층 오피스텔, 최상층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은 마치 거대한 미니어처 같았다. 이 풍경을 바라보며 에스프레소 한 잔을 음미하고 있는 남자 그의 이름은 이민혁. 겉으로는 평범한 30살 청년 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꿰뚫는 듯 날카로웠고 온몸에서는 거대한 권력과 지성이 뿜어져 나오는 듯 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기업 미네르바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그룹 내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젊은 총수였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의 역할은 이민혁이 아닌 김민준이었다. 그는 익숙하게 값싼 면바지와 셔츠를 꺼내 입었다. 시가 수십억에 달하는 시계와 명품 슈트는 옷장 깊숙이 봉인되어 있었다. 대신 손목에는 10만 원짜리 디지털 시계를 찾고 발에는 낡은 운동화를 신었다.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회사원, 아니 회사원의 개인 운전사였다. 3년 전 그는 그룹의 경영권을 물려받자마자 이중 생활을 시작했다. 경영학 서적이나 금융 뉴스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세상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은둔의 경영자라 불렀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가장 작은 계열사 중 하나인 한성건축의 평범한 운전사 김민준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주 업무는 한성건축의 개발 1팀 팀장인 박종수 부장의 개인 운전사였다. 박종수 부장은 전형적인 꼰대 상사로 겉으로는 능글맞고 친절해 보였지만 뒤로는 부하 직원들을 쥐락펴락하며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인물이었다. 이민혁은 박종수 부장의 운전석에 앉아 그를 통해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었다. 김 기사, 오늘 아침은 왜 이렇게 늦어? 내가 9시까지 도착하라고 몇 번 말했나? 박 부장의 고함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이민혁은 덤덤하게 대답했다. 부장님, 지금 8시 40분입니다. 약속 시간은 9시입니다. 이 자식이 네가 내 시간을 3분이라도 늦추면 네 목숨은 3년이 줄어드는 거야. 이민혁은 피식 웃었다. 3분 늦는다고 3년이 줄어든다면 박종수 부장은 이미 환생을 수십 번은 했을 터였다. 그는 침착하게 차를 몰아 박 부장의 집 앞에 도착했다. 박 부장은 아침부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있었다. 비발리가 오늘 회의에 늦으면 전부 내 탓이야. 이민혁은 묵묵히 핸들을 잡았다. 그가 운전하는 차는 현대의 중형 세단이었다. 이 차의 엔진은 그가 직접 조율하여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세상의 어떤 슈퍼카보다 이 차를 더 소중히 여겼다. 이 차는 그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는 날개였기 때문이다. 회사로 향하는 길, 박 부장은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았다. 아, 정말 그 한지은 과장, 그 계집애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어. 쓸데없이 고집만 세가지고. 그 프로젝트만 내가 뺏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민혁은 한지은이라는 이름에 귀가 쫑긋했다. 그는 한성건축 내에서 유일하게 박 부장에게 굽히지 않는 인물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 여자가 그렇게 싫으시면 그냥 내쫓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민혁은 일부러 순진한 척 물었다. 이 김 기사는 뭘 모르는군. 그 여자가 미네르바 그룹 본사에서 주관하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인력이라고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내 목이 날아갈 수도 있어. 하지만 곧 그 프로젝트를 나한테 넘기도록 만들 거야. 후후. 박 부장의 음흉한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이민혁은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했다. 미네르바 그룹 본사에서 주관하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는 바로 이민혁 자신이었다. 그는 자신의 그룹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낮은 곳에서 보고 싶었다. 박 부장 같은 인물이 한성건축 내에서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나중에 점심시간에 네가 그 여자 운전이나 해줘. 쓸데없이 꼬장꼬장해서 정말 성격 더러워 죽겠어.
박 부장은 한지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민혁은 드디어 한지은이라는 인물을 직접 만날 기회가 왔다는 사실에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한성건축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박 부장의 짐을 들어줬다. 김 기사는 정말 쓸모가 없군. 밥 먹을 시간도 없으니 저기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나 사 먹고 있어. 나는 중요한 손님을 만나야 하니. 박 부장은 팁으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던져주듯 건네고는 사무실로 쏜살같이 올라갔다. 이민혁은 그 돈을 주머니에 넣지도 않고 조용히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는 편의점으로 향했다. 그가 샌드위치를 고르던 순간 한 여자가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옅은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이었다. 머리를 질끈 묶은 채 그녀는 계산대 앞에서 잔돈을 세고 있었다. 사장님, 죄송한데 1,000원만 더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어제 회식비 내느라 현금이 없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사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가씨, 여기는 시장이 아니에요. 정게 팔아야죠. 그때 그녀의 뒤로 이민혁이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커피와 샌드위치를 보았다. 딱 박 부장이 말했던 그 여자였다.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한 의지로 반짝이고 있었다. 이민혁은 조용히 지갑을 열어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사장에게 건넸다.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이민혁을 돌아보았다.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도 점심을 먹어야 하는데 샌드위치 하나 사주신 셈 치면 됩니다. 이민혁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다. 저 한성건축의 한지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운전사 김민준입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한지은은 이민혁의 깊은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에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다. 그리고 이민혁은 그녀의 굳건한 의지와 순수한 모습에 왠지 모르게 끌렸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평온함에 작은 파문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한지은은 사무실로 돌아가기 위해 편의점을 나섰다. 그때 덩치 큰 남자 2명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봐 한 과장, 박 부장님한테 그렇게 뻣뻣하게 굴면 좋을 게 없을 텐데. 그들은 박 부장의 수하들이었다. 그들은 대놓고 그녀를 협박하며 그녀의 프로젝트를 포기하라고 종용했다. 한지은은 겁먹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다. 제 프로젝트는 정당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부장님께 전하세요. 함부로 남의 것을 탐내지 마시라고요. 이민혁은 이 모든 상황을 편의점 안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이미 분노로 차 있었다. 그는 그녀가 혼자서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자신이 개입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한지은이 공영에 처한 순간 이민혁이 그녀의 옆에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 무슨 일입니까? 제 여자친구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두 남자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운전사 김민준이 한지은과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들은 이민혁의 서늘한 눈빛에 왠지 모를 위압감을 느끼고는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했다. 괜찮으세요? 이민혁은 한지은에게 따뜻하게 물었다. 한지은은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과 걱정스러운 눈빛에 안도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여자친구라고 하셨어요. 위험해 보여서요. 이민혁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이대로 당신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요. 이 말은 단순한 호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한지은은 그의 말에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작은 설렘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운전사 김민준이라는 남자를 잊을 수가 없었다. 아니었었다. 이민혁은 자신의 행동이 꽤나 충동적이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당당함과 용기,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정의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다. 비록 자신이 김민준이라는 평범한 운전사의 신분일지라도 말이다. 그는 박 부장의 운전사로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게 되었고, 그녀가 겪는 모든 고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게 되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 평범한 듯 보이는 운전사 김민준이 그녀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그는 이미 이 거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서서히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한지은의 일상은 박 부장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의해 잠식되고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밤낮 없이 매달렸지만 박 부장은 온갖 사소한 트집을 잡고 회의를 방해하며 그녀를 압박했다. 그는 프로젝트의 핵심 정보를 몰래 빼내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했고, 한지은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다. 동료 직원들은 박 부장의 눈치를 보며 그녀를 멀리했고, 그녀는 점차 고립되어 갔다. 이민혁, 즉 운전사 김민준은 그 모든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박 부장은 차 안에서 한지은에 대한 온갖 험담과 불평을 늘어놓았고, 이민혁은 그 정보를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기록했다. 박 부장이 한지은의 프로젝트를 가로채려는 구체적인 계획, 그가 고용한 외부 인력, 그리고 그가 저지른 크고 작은 비리들까지. 아, 정말 그 여자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센 거야. 내 말을 들으면 편하게 갈 텐데. 어느 날 박 부장은 술에 취해 이민혁에게 투덜거렸다. 이민혁은 침착하게 술에 취한 박 부장을 부축해 채 태웠다. 부장님, 한지은 과장님이 그렇게 미우십니까? 이민혁의 질문에 박 부장은 비웃듯 말했다. 밉다니 그 계집애의 모든 것이 다 탐나는 거야. 그 머리, 그 능력, 그리고 그 프로젝트. 다 내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민혁은 박 부장의 말을 듣고 확신했다. 이 남자는 단순한 시기심을 넘어 한지은의 능력을 철저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박 부장은 이미 그룹 내 다른 임원들과의 연주를 이용해 프로젝트를 가로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민혁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날 밤 이민혁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그룹의 IT 보안 팀장에게 전화했다. 김 팀장, 한성건축의 박종수 부장 PC를 감시하세요. 그리고 그의 모든 통화 내역 이메일,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내게 보고하세요. 김 팀장은 이민혁의 목소리만 듣고도 그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감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날 이민혁은 박 부장을 태우고 회사로 향했다. 박 부장은 여전히 한지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어제 그 여자애가 감히 나한테 대들었어. 내일 회의에서 망신을 줄 거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줘야지. 박 부장은 내일 있을 중요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브리핑에서 한지은의 발표를 방해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한지은이 준비한 핵심 데이터를 몰래 삭제하거나 발표 자료에 오류를 심어 놓으려 했다. 이민혁은 차분히 운전하며 박 부장의 모든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는 한지은이 정당하게 노력한 결과가 누군가의 비열한 술수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그는 한성건축 본사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한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이민혁은 그녀의 옆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한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집까지 태워다 드릴까요? 한지은은 놀랐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그의 존재가 고단한 하루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김 기사님, 박 부장님께서 저를 많이 싫어하시죠? 이민혁은 운전대를 잡은 채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장님은 단지 과장님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뿐입니다.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네.
과장님의 순수한 열정과 진정성을 그분은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그분에게는 오직 돈과 권력만이 중요하니까요. 이민혁의 진심 어린 말에 한지은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김 기사님은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군요.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이민혁은 차를 갓길에 세우고 그녀에게 손수건을 건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습니다. 저는 과장님의 모든 노력을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민혁의 따뜻한 위로에 한지은은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억울함과 슬픔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이민혁은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한지은의 발표가 있던 날, 박 부장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는 이미 한지은의 노트북에 바이러스를 심어놓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발표가 시작되자 박 부장의 예상과는 달리 한지은의 발표는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그녀는 준비한 자료를 막힘없이 설명했고 임원들은 그녀의 발표에 감탄했다. 박 부장은 당황하며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누군가에게 다급하게 문자를 보냈다. 어떻게 된 거야? 왜? 자료가 멀쩡한 거지.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미네르바 그룹의 감사팀 직원들이었다. 그들은 박 부장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박종수 부장님, 당신은 업무상 횡령과 내부 정보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박 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감사팀 직원은 박 부장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증거는 모두 확보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한지은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회의실 문 밖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한 남자의 시선과 마주쳤다. 바로 운전사 김민준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깊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한지은은 직감적으로 이 모든 일이 그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안도감과 든든함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그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운전사 김민주는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이고는 조용히 회의실 앞에서 사라졌다. 박 부장이 체포된 후 한성건축에는 폭풍이 몰아쳤다. 박 부장의 부패 네트워크가 드러나면서 여러 명의 직원이 연루되었고 회사는 일대 쇄신을 맞이했다. 한지은은 자신의 프로젝트를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의 분위기를 바로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따돌림 당하는 직원이 아닌 능력과 용기를 겸비한 핵심 인재로 인정받게 되었다. 하지만 한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박 부장의 몰락 뒤에 김 기사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확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그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다는 사실에 불안함을 느꼈다. 그는 누구이며 왜 자신을 도왔을까? 김 기사님, 박 부장님. 어떻게 아셨어요? 그분이 그런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걸요. 한지은은 점심시간 이민혁과 함께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민혁은 커피캔을 들고 희미하게 웃었다. 운전사는 말입니다. 참 많은 것을 듣고 봅니다. 부장님께서 차 안에서 늘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죠. 그분은 자신의 욕심을 숨기는데 능숙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의 대답은 논리적이었지만 한지은의 의심을 완전히 해소시키지는 못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 같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운전사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다. 한편 박 부장의 몰락은
미네르바 그룹 내부에도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박 부장의 배후에는 그룹 내 다른 임원들이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밝혀질까 노심초사했다. 그들은 박 부장의 몰락을 초래한 배후를 찾아 나섰고 그 과정에서 운전사 김민준이라는 존재가 자꾸만 걸렸다. 박 부장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인물, 그리고 박 부장 체포 직전 한성건축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본사 감사팀에 넘긴 익명의 제보자, 그룹 내 최고 실세인 이민혁의 행방을 쫓고 있던 그의 비서실장, 최 실장 또한 이 사건을 주시했다. 그는 회장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운전사 김민준에게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최 실장은 김민준이라는 이름을 그룹 내 모든 시스템에 조회했고 경악했다. 김민준, 그는 대체 누구인가? 운전사라기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최 실장은 이민혁의 이중 생활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이민혁이 직접 만든 비공식 팀 그림자를 통해 박 부장의 비리 자료가 보고된 경로를 역추적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최 실장은 머리가 복잡해졌다. 회장님께서 직접 움직이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배후가 있는 것인가? 그는 이민혁의 안전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김 기사님, 혹시 제게 숨기는 것이 있으신가요? 한지은은 결국 직설적으로 물었다. 이민혁은 그녀의 질문에 미소를 지었지만 대답을 회피했다. 숨기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한지은 과장님을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과장님은 저의 작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열정과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보며 자신의 거대한 힘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 깨달았다. 그의 이중 생활은 그저 세상을 엿보는 행위를 넘어 이제 한 사람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었다. 어느 날 한지은은 중요한 계약건을 위해 지방 출장을 가게 되었다. 그녀의 상사가 된 김 팀장은 이민혁에게 운전을 부탁했다. 김 기사 한 과장님 모시고 전라도 광주로 출장 좀 다녀와. 이민혁은 기꺼이 수락했다. 그는 한지은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에 기뻤다. 장거리 운전 동안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꿈에 대해, 가족에 대해,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에 올라왔는지에 대해.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항상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아무리 힘들어도 네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야 해. 그러면 언젠가 그 길 끝에서 빛을 보게 될 거야 라고요. 한지은은 자신의 어머니를 이야기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민혁의 마음을 깊숙이 울렸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과장님은 옳은 길을 가고 있으니 반드시 빛을 보실 겁니다. 그때 이민혁의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다. 최 실장으로부터의 문자 메시지였다. 회장님, 박종수 부장의 배후 세력이 회장님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즉시 복귀하시거나 저의 경호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민혁은 심장이 철렁했다. 자신이야 상관없지만 옆에 한지은이 있었다. 그의 정체가 노출되면 그녀 또한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이민혁은 자신의 이중 생활이 이제는 한지은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이 평범한 운전사의 삶을 유지할 수 없었다. 과장님, 잠시 휴게소에 들르겠습니다. 이민혁은 급하게 차를 세웠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한지은에게 자신의 정체를 고백해야 할지 아니면 그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잠시 떠나야 할지 고민했다. 그는 그녀의 안전을 위해 후자를 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럴 수 없었다. 김 기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녀의 걱정 어린 눈빛에 이민혁은 잠시 망설였다. 아닙니다. 그냥 잠시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곧 해결될 겁니다. 그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았다. 그는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녀를 떠나고 싶지도 않았다. 그의 이중 생활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한지은과의 관계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터였다. 그의 마음속에 커다란 갈등과 함께 그녀를 향한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이민혁은 한지은과 함께 광주에 도착했다. 출장 계약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이민혁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최 실장의 경고 메시지는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박종수 부장의 배후 세력, 즉 미네르바 그룹 내의 적들은 이미 그의 행적을 쫓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추적을 넘어 이민혁을 제거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을 터였다. 그리고 그 위험의 중심에 한지은이 놓여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김민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한지은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녀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었다. 그는 갈림길에 섰다. 그녀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밝혀야 하는가? 아니면 그녀를 위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하는가? 이민혁은 후자를 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사라지면 그녀는 더 이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터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는 달리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한지연은 이민혁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김 기사님, 혹시 제게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이민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어떤 이야기 말입니까, 과장님? 그냥 기사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저를 도와주신 이유, 그리고 기사님께서 숨기시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요. 이민혁은 그녀의 물음에 곧바로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지난 3년간의 삶, 그리고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녀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때 그의 핸드폰에 최 실장으로부터의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다. 회장님 박 부장의 배후 세력이 한지은 과장님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광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즉시 현장을 떠나십시오. 이민혁은 메시지를 보자마자 몸이 굳어버렸다.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이 현실이 된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한 과장님,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빨리요. 이민혁은 다급하게 그녀의 손목을 잡고 차로 향했다. 한지은은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놀랐지만 그의 얼굴에 드리운 심각한 표정을 보고 아무 말 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채 올라타자마자 이민혁은 급하게 시동을 걸었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말했다. 과장님,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십시오. 과장님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박 부장의 배후 세력이 과장님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지은은 혼란스러워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이민혁의 백미러에 검은색 세단 2대가 빠르게 따라붙는 것이 보였다. 저 차들입니다. 이민혁은 초고속으로 차를 몰기 시작했다. 그는 추격전을 벌이는 동안에도 한지은에게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박 부장은 혼자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그룹 내 다른 임원들과 손을 잡고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박 부장이 체포되자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리의 증거가 과장님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지은은 믿기지 않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그렇게 거대한 부패의 연결고리가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뿐인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장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을 도왔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이민혁은 코너를 급하게 꺾으며 추격자들을 따돌리려 했다. 그러나 그들은 베테랑들이었다. 그들은 끈질기게 이민혁의 차를 뒤쫓았다.
이민혁은 자신의 운전 실력만으로는 그들을 따돌릴 수 없음을 직감했다. 한 과장님, 제 말 잘 들으세요. 제가 이 차를 저쪽 골목으로 몰겠습니다. 차가 멈추면 무조건 뛰어내려요. 그리고 저에게 전화하세요. 기사님은요, 같이 가요. 한지은은 공포에 질려 외쳤다.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이들을 따돌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무조건 몸을 피해야 합니다. 이민혁은 그녀의 대답을 들을 새도 없이 차를 급하게 골목으로 꺾었다. 그는 차를 멈추고 그녀를 밀어내듯 차 밖으로 내보냈다. 빨리요. 저에게 전화하세요. 한지은은 그의 말에 따라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이민혁은 그녀가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시동을 걸고 반대 방향으로 질주했다. 그의 뒤를 따르던 검은색 세단 2대는 이민혁의 차를 쫓아갔다. 이민혁은 그들을 유인하며 자신의 모든 운전 기술을 동원했다. 그는 좁은 골목길과 복잡한 시내를 종횡무진 누비며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들을 따돌리는데 성공했다. 그는 차를 세우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한지은이었다. 김 기사님, 괜찮으세요? 어디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과장님은 안전한 곳에 계십니까? 네, 저 지금 공중전화 박스에 있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네. 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번호로 전화해서 최 실장님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이민혁 회장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분이 과장님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겁니다. 한지은은 그의 말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이민혁 회장. 그 이름은 미네르바 그룹의 젊은 총수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옆에 있던 평범한 운전사가 사실은 그 거대한 그룹의 총수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기사님, 그게 무슨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단 최 실장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제가 갈 때까지 안전하게 기다리십시오. 이민혁은 그녀에게 최 실장의 연락처를 알려준 후 전화를 끊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이중 생활은 막을 내렸다. 그리고 한지은과의 관계 또한 이제는 예전과 같을 수 없을 터였다. 그는 그녀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그녀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을 느꼈다. 그는 이제 김민준이 아닌 이민혁으로서 그녀의 곁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한지은은 공중전화 박스에 기대어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운전사 김민준이 사실은 미네르바 그룹의 이민혁 회장이라는 사실은 그녀의 모든 상식을 뒤엎는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그녀는 그동안 그에게서 느꼈던 따뜻함, 든든함, 그리고 그의 깊은 눈빛에 담겨있던 알 수 없는 진심들이 이제야 모두 설명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배신감과 함께 거대한 거리감을 느꼈다. 그동안 그녀는 그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냈지만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연극의 소품이 된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민혁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 실장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침착했다. 최 실장은 이미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한지은 과장님 되십니까? 저는 미네르바 그룹의 비서실장 최정우입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저희 직원을 보내겠습니다. 한지은은 최 실장의 안내에 따라 공중전화 박스에서 기다렸다. 10분쯤 지났을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남자 2명은 그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한 과장님, 회장님의 지시로 모시러 왔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지은은 그들의 안내에 따라 차에 올랐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초고층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였다. 이민혁이 운전사 김민준으로 살았던 그곳이었다.
그녀는 낯선 풍경과 화려한 인테리어에 압도당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빛나는 서울의 야경은 그녀가 살던 세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이민혁이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셔츠와 면바지를 입은 김민준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 차림의 그는 차분하고 위험 있어 보였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거대한 권력을 가진 자의 고독함이 서려 있었다. 한지은은 그를 보자마자 차갑게 굳어버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따뜻한 김 기사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야기 좀 해요. 이민혁은 그녀의 차가운 반응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녀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고 소파에 마주 앉았다.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민혁은 자신의 이중 생활을 시작한 이후 미네르바 그룹의 총수로서 느꼈던 고뇌, 그리고 한성건축에서 김민준으로 지내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박 부장의 비리, 그리고 그녀의 용기 있는 모습에 매료되어 그녀를 돕기 시작했던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당신은 당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면 제가 당신을 그렇게 편하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한지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당신은 저를 철저하게 속인 거예요. 당신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당신에게 의지했어요. 제가 당신의 장난감이었나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혁은 그녀의 말에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저도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당신의 순수함과 열정에 진심으로 감동받았고,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한지은은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을 수 없었다. 거대한 그룹의 총수인 그가 자신 같은 평범한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사랑. 당신의 그 사랑은 얼마나 진실한가요? 저를 위해 당신의 이중 생활을 끝낸 것이 맞나요? 아니면 제가 당신의 삶에 위험이 되기 시작하니까 버리려는 것인가요?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이민혁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말은 그의 가장 깊은 곳을 찔렀다. 그는 그녀를 위해 이중 생활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민혁이라는 거대한 존재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말처럼 그의 선택은 그녀를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었다. 지은 씨,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당신께 상처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단 한 번도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이민혁은 소파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행동에 한지은은 놀랐다. 그는 거대한 권력을 가진 자의 오만함이 아닌 진심으로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는 남자였다. 이민혁 회장님, 제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이민혁 회장이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한 남자일 뿐입니다.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당신께 말씀드립니다. 저의 사랑은 단 한 번도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다. 한성건축의 김 팀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였다. 한 과장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최종 승인 회의가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미네르바 그룹 본사에서 주관하는 회의입니다. 꼭 참석해 주십시오. 한지은은 문자를 보고 이민혁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미 그녀가 봐야 할 문자를 알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당신은 제 삶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군요. 제 프로젝트, 제 동료들, 심지어 제가 뭘 하고 있는지도. 아닙니다. 제가 개입한 것은 박 부장의 비리를 막기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당신의 능력과 프로젝트는 당신의 힘으로 이뤄낸 것입니다. 이민혁은 그녀의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한지은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조종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펜트하우스를 뛰쳐나갔다. 이민혁은 그녀를 잡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가 떠난 빈자리를 바라보며 고통스러워했다. 이제 그의 사랑은 시작과 동시에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지은은 이민혁의 펜트하우스를 뛰쳐나온 후 무작정 거리를 걸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차갑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김민준이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곁에 머물렀던 그의 따뜻함은 모두 거짓이었던 것일까?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삶을 하나의 실험처럼 지켜보았다고 생각했고 그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실망감과 상처가 자리 잡았다. 다음 날 오전 10시 미네르바 그룹 본사 대강당.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최종 승인 회의가 열렸다. 한지은은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그곳에 앉아있는 이민혁을 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녀의 곁에 있던 김 기사가 아니었다. 그는 단상에 서서 수십 명의 임원들에게 그룹의 미래 비전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으며 그의 존재는 압도적이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이민혁은 한지은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그녀에게 어떤 의미로도 다가오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프로젝트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녀의 능력을 극찬했다. 모든 임원들은 그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그들의 시선이 불편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이민혁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했다. 회의가 끝난 후 이민혁은 그녀에게 다가왔다. 지은 씨, 잠시 저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지은은 그의 부름에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과 제가 무슨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결국 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다. 이민혁은 그녀를 자신의 개인 집무실로 안내했다. 그의 집무실은 펜트하우스만큼이나 거대하고 화려했다. 그곳에서 그는 그녀를 위해 직접 커피를 내렸다. 지은 씨, 제가 당신께 드린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신이 저에게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 모두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만은 단 한 번도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한지은은 그의 말에 묵묵히 커피를 마셨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회장님께서 저에게 하신 모든 행동은 저를 향한 호의가 아니었나요? 당신의 이중 생활을 즐기기 위한 절대 아닙니다. 이민혁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저는 운전사 김민준으로 지은 씨를 만났지만 사랑에 빠진 것은 이민혁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때 이민혁은 그녀의 손목을 잡고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녀를 집무실의 커다란 창문 앞으로 이끌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마치 거대한 도시 전체가 그들의 발 아래 놓여 있는 듯했다. 이곳에서 당신께 고백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당신께 고백합니다. 이민혁은 한지은에게 자신이 직접 제작한 홀로그램 영상을 보여주었다. 그 영상에는 김 기사로 지냈던 그의 3년간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녀를 처음 만났던 편의점 함께 드라이브했던 길, 그녀가 힘들 때 그가 그녀를 위로했던 순간들. 모든 영상 속에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그의 모든 영상과 함께 미네르바 그룹의 로고가 나타났다. 그 로고는 거대한 빌딩들의 불빛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민혁은 자신의 모든 기술과 자원을 동원해 서울의 모든 빌딩에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홀로그램을 띄웠다. 이것은 제가 당신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3천억 원을 들여서 당신께 프로포즈합니다. 한지은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의 고백은 단순한 돈의 과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그녀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했고 그녀의 삶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 3천억억 원의 의미는 저의 모든 것을 당신과 나누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권력과 부 그리고 저의 모든 진심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민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냈다. 케이스 안에는 화려한 보석이 박힌 반지가 아닌 심플하고 단아한 디자인의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 반지는 제가 김민준으로 살면서 당신을 생각하며 직접 디자인한 것입니다. 당신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닮았습니다. 한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를 지켜주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외면하고 그의 사랑을 의심했던 자신을 자책했다. 이민혁 씨,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요. 저는 당신을 오해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저의 진심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민혁은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그녀의 손가락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지은 씨,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한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품 안에서 안도감과 함께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김 기사의 따뜻한 거짓말 속에 사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민혁이라는 거대한 사랑의 품속에서 진실한 행복을 찾게 된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한때는 거대한 권력과 거짓말 속에 숨겨져 있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진심으로 완성된 사랑이었다. 이민혁은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지만 그녀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사랑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위대한 서사시로 남았다.